나는 아직도 그날 밤을 잊지 못한다. 초인종이 울리던 순간 심장이 괜히 덜컥 내려앉았다. 평소와는 다른 묵직한 기운이 현관 앞에 감돌았다. 문을 열자 서 있는 이는 내 아들이었다. 30 중반의 나이에 마치 10년은 늙은 듯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은 퀭했고 어깨는 무너져 내린 듯 축 처져 있었다.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저 눈빛, 저 무게. 빚이라는 단어가 온몸으로 새겨져 있었다. 아들은 말없이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거실의 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웠다. 나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다. 조심스레 묻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저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다. 무슨 말인지 곱씹기도 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그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아들이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내 심장은 비틀어졌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아들이 앉았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밀려왔다. 내가 아버지로서 뭘 잘못한 걸까? 젊을 때 돈의 무서움을 더 일러주지 못한 걸까? 아니면 너무 믿고 방치한 걸까? 이미 지나버린 일들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내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이 떠올랐다. 그것을 내어주면 아들이 숨을 쉴 수 있을까? 그러나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기적인 생각일까? 아들을 살리고 싶다는 마음과 내 남은 삶을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이 엉켜 가슴을 짓눌렀다. 다음 날 은행에 들렀다. 통장을 꺼내들고 수없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내 남은 자산으로 아들의 빚을 다 막아줄 수는 없었다. 일부를 막아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해답일까? 전문가들은 늘 말한다. 빚은 순서가 있다고. 금리가 높은 빚부터 갚고 상환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하지만 눈앞의 아들은 이미 절망 속에 빠져 있었다. 나는 그저 아버지로서 손을 내밀고 싶은 충동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에서 본 노인의 손길이 오래 남았다. 값싼 채소를 고르는 손이 유난히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도 곧 저런 모습이 되겠구나 싶었다. 그러나 내 걱정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건 아들의 삶이었다. 부모란 결국 자식이 힘들면 함께 무너지고 자식이 웃으면 함께 웃는 존재라는 걸 다시금 절감했다. 그것이 부모의 숙명이라면 나는 지금 가장 무거운 시간을 맞이한 셈이었다. 며칠 동안 아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엔 작은 카드빚이었다. 생활비가 모자랄 때 신용카드로 버티다 연체가 시작됐고 돌려막기가 이어졌다.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고백이었다. 나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거대했다. 내 청춘 시절에도 가난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러나 그때는 소비보다 절약이 몸에 밴 시대였다. 먹고 싶은 걸 참아야 했고 없는 대로 살아야 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달랐다. 빚은 너무 쉽게 생겼고 신용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올감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었다. 아들은 그 함정에 빠져 있었다.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이 순간이 너한테 인생의 바닥일 거다. 하지만 바닥은 다시 딛고 올라설 수 있는 땅이기도 하다.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떻게 다시 일어나느냐다. 내 말이 위로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에 희미하게 빛이 스치는 듯 보였다. 그것이 내게는 작은 희망이었다.
아들의 고백을 듣고 난 며칠간은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텔레비전 소리도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괜히 크게 들렸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같은 질문이 맴돌았다. 내가 가진 돈을 다 내어주면 아들은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남은 세월을 어떻게 버텨야 할까? 내 아내는 모르는 사실이었다. 언제쯤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머릿속은 복잡했고 심장은 하루 종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며칠 뒤 아들은 빚의 규모를 털어놓았다. 나는 숫자를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내 상상보다 훨씬 컸다. 신용카드 연체, 현금 서비스, 개인 대출, 사채까지. 법정 최고 금리를 넘나드는 이자가 붙으며 눈덩이가 된 것이었다. 한 달에 내야 할 이자만 해도 아들의 월급을 훌쩍 넘었다. 그제야 왜 그가 집까지 찾아와 고개를 들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이건 너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말을 끝내자마자 그 무게가 나에게도 떨어져 내리는 듯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미 우리 가정의 노후 자금은 아슬아슬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다. 매달 약값,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가 줄줄이 빠져나갔다. 게다가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의료비 지출이 1인당 연간 200만 원을 넘어섰다. 나와 아내에게도 이미 약봉지가 일상이었다. 그런데 아들의 빚까지 짊어진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들어질 게 뻔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아들은 직장에서 돌아오면 아무 말 없이 방에 들어갔다. 밥상 앞에서도 젓가락질만 할 뿐 입을 열지 않았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동시에 나를 원망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당신이 젊을 때부터 돈 관리를 잘 가르쳤어야지. 나는 그 말을 반박하지 못했다. 사실이었으니까. 나는 늘 성실하게만 살면 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세상은 성실만으로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돈의 무게는 때로 성실보다 더 잔인했다. 나는 아들의 빚 문제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아들을 데리고 은행을 찾았다. 상담 창구에서 직원은 차갑게 말했다. 이미 연체가 계속되고 있어서 신용불량으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파산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내 귓가에 무겁게 맴돌았다. 파산이라는 단어. 나는 그 단어를 텔레비전 뉴스 속에서나 들을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내 아들과 나를 향해 날아들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울고 있었다. 내가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그저 내 돈을 내어주는 게 정답일까? 그러나 그렇게 해도 이 상황이 해결될까? 빚은 다시 생길 수 있다. 습관처럼 반복될 수 있다. 아들의 삶을 진정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그 어떤 돈도 구원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눈앞의 아들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내가 그를 잡아주지 않으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부모는 자식을 살려야 하나? 아니면 스스로 서도록 두어야 하나? 그 질문은 나를 괴롭혔다. 만약 내가 가진 돈을 모두 내어주면 당장은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부부의 삶은 끝없는 고통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손을 놓으면 아들은 벼랑 끝에서 떨어질지도 모른다. 그 갈림길 앞에서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아들의 방 불빛이 꺼지지 않은 걸 보며 나도 그와 같은 고통 속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음을 느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가족의 존엄과 믿음, 그리고 삶의 무게가 뒤엉킨 문제였다. 나는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다. 문제는 이미 집 안으로 들어왔고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다. 아들의 빚 문제를 은행 창구에서 직접 확인한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팽팽하게 긴장됐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밥상을 차리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심지어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나도 말을 꺼낼 용기를 잃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집이었지만 마치 서로 다른 섬에 갇혀 있는 듯 했다. 아들은 직장에서 돌아오면 방으로 직행했다. 문은 항상 닫혀 있었고 그 방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감히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안에서 두려움은 더 커졌다. 만약 아들이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한다면 어떡하나. 요즘 뉴스에서는 빚 때문에 삶을 포기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들려왔다. 신문에 실린 짧은 기사 속 문장이 내 마음을 찌르고 지나갔다. 채무에 시달리던 30대 남성, 극단적 선택.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가슴이 쪼여왔다. 내가 한 발 늦게 손을 내밀면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두려움도 나를 괴롭혔다. 내 노후 자금은 한정되어 있었다. 국민연금과 퇴직금 일부를 모아둔 돈, 그리고 작은 적금 몇 개가 전부였다. 그마저도 요즘 물가와 생활비를 감안하면 여유롭지 않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268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63만 원 수준이었다. 그 차이를 어떻게 메우겠는가? 많은 노인이 자녀에게 의지하거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간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이미 자녀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것도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와야 하는 입장이었다. 내 삶이 송두리째 뒤집히고 있었다. 아내는 한밤중에 내게 물었다. 정말 다 도와줄 거야? 그럼 우리는?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답을 내리는 순간 그것이 현실이 될 것 같아서였다. 잠은 더욱 멀어졌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들의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흐느낌 소리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미 지쳐 있었고 나는 그를 붙잡아야만 했다. 며칠 뒤 아들은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했다. 잦은 채권자의 전화와 독촉에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했다. 상사의 눈치도 보였고 동료들에게까지 소문이 퍼질까 두려워 밤마다 불안에 떨었다고 했다. 결국 그는 휴직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 말은 즉, 더 이상 고정적인 수입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빚은 이미 우리 가족의 삶을 파괴하고 있었다.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인간관계, 직장, 자존심 그리고 미래까지 집어삼키고 있었다. 나는 아들을 데리고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다. 변호사는 상황을 들은 뒤 무겁게 말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버티면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신용불량으로 사회적 제약이 더 커질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의 어깨가 더욱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속으로 울부짖었다.
아버지로서 자식의 삶을 이렇게 지켜봐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변호사의 말이 옳다는 것도 알았다. 지금은 땜질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들아, 너가 다시 일어서려면 제도적인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해. 그게 비겁한 일은 아니단다.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이란다. 그러나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깊은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실패자라고 느끼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일 수 있다고. 그러나 그 말조차 쉽사리 입 밖에 나오지 않았다. 내 마음도 이미 지쳐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거실 불을 끄고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수없이 자문했다. 내가 가진 돈을 내어주면 정말 아들이 달라질까?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까? 내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 걸까?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러나 답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었다. 나는 부모로서, 인간으로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가장 무거운 갈림길에 서 있었다. 법률 상담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아내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아들은 방에만 틀어박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숫자들을 확인했다. 카드사에서 보낸 독촉장, 은행 대출 상환 안내문, 그리고 빨간 도장이 찍힌 내용 증명까지. 종이 위에 적힌 숫자들이 나를 짓눌렀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심장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아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평생을 아껴가며 살아왔어. 이제 조금은 숨통이 들 줄 알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또 겪어야 해?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지금 그 성실함은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도 속으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며칠 뒤 채권자들의 전화가 집으로까지 걸려오기 시작했다. 집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은 겁에 질려 전화를 받지 않았고 결국 내가 대신 받아야 했다. 낯선 목소리가 날카롭게 말했다. 빚은 언제 갚을 겁니까? 지금 당장 입금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아들의 문제가 더 이상 아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실감했다. 이제 이건 가족 전체의 위기였다. 밤마다 잠들기 전 나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시뮬레이션을 했다. 내가 가진 돈을 어디까지 내어줄 수 있는지, 아들의 빚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 그러나 계산기의 숫자는 냉정했다. 아무리 계산해도 내 남은 노후 자금을 다 털어넣어도 아들의 빚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게다가 그렇게 되면 나와 아내는 당장 다음 달 생활비조차 막막했다. 숫자는 잔인했고 현실은 벼랑 끝으로 몰아갔다. 아들은 점점 말수가 줄었다. 눈빛은 점점 더 깊은 어둠에 잠겼다. 나는 그가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할까 두려웠다. 뉴스를 볼 때마다 채무자 극단 선택이라는 문장이 가슴에 박혔다. 혹시 아들도 그렇게 될까? 만약 내가 손을 내밀지 않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무작정 돈을 내어주는 것이 정말 해답인지 의문이 들었다. 내가 가진 돈은 단 한 번뿐이었다. 잘못 쓰면 나도 아들도 함께 무너질 수 있었다.
그날 밤 아들은 술에 취해 돌아왔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다. 아버지,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는 끝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찢어졌다.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의 절망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아들은 이 절망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그날 밤 나는 결심해야 했다. 아들의 인생을 살려낼지, 내 노후를 지켜낼지. 둘 다는 불가능했다. 이 갈림길 앞에서 나는 깊은 어둠을 바라봤다. 내 선택 하나가 아들의 미래를 바꾸고 동시에 내 삶도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것이다. 부모로서의 책임과 한 인간으로서의 두려움이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통장을 바라봤다. 그 속에 적힌 숫자가 내 남은 삶을 지탱해줄 마지막 버팀목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아들을 살려낼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날 밤 나는 눈을 감아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시간이 우리를 더 몰아붙이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날 밤 아들의 술 취한 고백은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는 끝났어요. 그 말이 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아침이 되어도 그 울림은 사라지지 않았다. 식탁에 앉아도 밥맛이 없었고 신문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내는 말없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만 그 손길이 떨리고 있었다. 집안에 가라앉은 정적은 쉽게 거치지 않았다. 나는 결국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단순히 돈을 쥐어주는 걸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문제는 단순히 빚이 아니었다. 아들의 무너진 자존감, 무너진 생활 습관, 그리고 빚을 대하는 태도까지 바뀌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무작정 돈을 내어주기 전에 먼저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오후 나는 구청 상담실을 찾았다. 요즘은 지자체마다 채무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상담 직원은 내 사정을 듣더니 차분히 설명해 주었다.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정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해 빚을 조정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일부 탕감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법적으로 보호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희미한 빛이 보였다. 혼자가 아니라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상담 내용을 전했다. 그는 처음엔 반응이 없었다. 고개를 떨군 채 침묵만 흘렸다. 그러나 내가 다시 말을 이었다. 이건 내가 다시 서기 위한 길이다. 내 잘못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다시 기회를 잡는 방법이다. 그제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속에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빛이 보였다. 그 빛은 나에게도 전해졌다. 며칠 뒤 우리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소득 내역, 지출 내역, 채무 현황을 정리하며 밤을 지새웠다. 종이 위에 적힌 숫자들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절망이 아니었다. 해결의 길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다. 아들은 처음으로 내 옆에 앉아 함께 계산기를 두드렸다. 그 모습만으로도 나는 울컥했다. 무너진 아들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려는 아들의 모습을 본 것 같았다. 아내 역시 처음엔 반대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래, 돈을 무작정 주는 것보다 낫겠지.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는 게 필요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도
여전히 불안이 묻어 있었지만 그것은 절망이 아닌 현실적인 두려움이었다. 우리는 모두 이 길이 정답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적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다. 작은 걸음이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시작이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다. 빚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는 것. 최근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신용불량자는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 가족만 특별한 게 아니었다. 빚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이었다. 이 사실을 알자 나의 수치심도 조금은 덜어졌다. 부끄럽기만 한 일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었다. 그날 밤 아들과 함께 서류를 정리하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길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수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만큼은 절망 속에서 작은 희망을 붙잡았다. 그리고 그 희망은 아들과 나 그리고 아내 모두를 조금씩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아들은 자신의 빚 규모를 하나하나 드러내야 했고 나는 그 곁에서 증빙 서류를 정리했다. 매달 어디에 돈을 썼는지, 어떤 대출을 받았는지 모든 흔적이 서류 위로 낱낱이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아들은 얼굴이 붉어졌다. 수치심이 그의 목을 옥죄는 듯 보였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내가 다시 서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내 말에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끄러움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현실을 마주하려는 의지도 조금씩 피어나고 있었다. 며칠 동안 우리는 밤마다 거실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다. 처음에는 종이 위의 숫자들이 우리를 짓눌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숫자들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되어갔다. 나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가능한 상환 계획을 짜보았다. 금리가 높은 대출부터 정리하고 생활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댔다. 아들은 마치 학생처럼 노트를 꺼내 메모를 했다. 그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었다. 절망 속에서 조금씩 희망의 싹이 자라나는 듯 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작은 실천을 시작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아들은 휴대전화 요금제를 낮췄고 나는 오랫동안 쓰지 않던 보험을 해약했다. 아내는 장을 볼 때 전통시장을 이용하며 생활비를 줄였다. 작은 변화들이 쌓이자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절약할 수 있었다. 그 돈이 크진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중요한 상징이었다. 우리가 함께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나는 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도 덧붙였다. 앞으로는 반드시 예산을 짜고 지출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하루하루를 기록하지 않으면 다시 같은 길을 밟을 수 있다. 그는 노트에 하루 소비 내역 적기라고 적었다. 나는 그 글자를 보며 마음이 뭉클했다. 무너졌던 아들이 다시 자신의 삶을 관리하려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다. 그 무렵 나는 신문에서 한 기사를 읽었다. 최근 정부가 서민 채무자를 위해 소액 채무 특별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는 내용이었다.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자산을 가진 경우 원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그 기사를 오려 아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정말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의 눈빛 속에 오랜만에 빛이 스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은 냉정하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날 길을 열어주는 법은 있다. 우리가 그 길을 찾으면 된다. 이후 아들은 지역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 상담을 받았다. 직원은 아들의 사정을 듣고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세워주었다.
월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일정 기간 성실히 납부하면 일부 원금과 이자가 감면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아들은 상담실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아직 멀었지만 분명히 길은 열리고 있었다. 그날 밤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식탁에 웃음이 조금 돌아왔다. 아내는 여전히 걱정이 많았지만 아들의 눈빛이 달라진 걸 확인한 순간 그녀의 표정에도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다. 그래, 힘들어도 다시 시작해보자.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눈물이 고였다. 우리는 아직 절망 속에 있었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어쩌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될지도 몰랐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이후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아들의 방에서 들려오던 한숨소리가 줄어들었고 그 대신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와 펜으로 적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곧 그것이 희망의 소리로 느껴졌다. 아들은 매일 지출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매주 가계부를 정리해 나에게 보여주었다. 숫자 옆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커피 줄임 3,000원 절약. 택시 대신 버스 5,000원 절약. 사소한 금액이었지만 그 노력 하나하나가 눈부시게 보였다. 아내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장을 볼 때는 꼭 필요한 것만 사려 노력했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조리법을 바꿨다. 나는 건강을 핑계 삼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며 전기요금을 조금이라도 아껴보려 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가정의 공기를 달리 만들고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이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함께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들은 직장에도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상사에게 휴직을 고민한다고 털어놓았지만 오히려 업무 조정을 통해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회사에서 마련한 직원 복지 프로그램을 찾아내 상담을 받기도 했다. 예전 같으면 자존심 때문에 하지 않았을 일들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다시 살아남기 위해, 아니 다시 서기 위해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을 선택했다. 나는 그 용기를 보며 속으로 박수를 보냈다. 그 무렵 나는 동네 경로당에서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된 이웃 어르신에게 비슷한 경험담을 들었다. 그의 아들도 젊은 시절 큰 빚에 허덕였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개인회생을 통해 다시 일어나 가정을 지켰다고 했다. 그 어르신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돈이 사람을 망치기도 하지만 다시 세우기도 한다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지. 그 말은 내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다.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끼리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다. 아들은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속에 결심이 묻어 있었다.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그의 손을 잡았다. 나도 손을 포개며 말했다. 지금부터다. 우리가 함께 가자. 순간 집 안 공기가 바뀌었다. 절망의 그림자가 거치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를 대신할 작은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잠들기 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단순했다. 사람은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부모로서 아들을 지켜내야 했던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다시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진짜 책임이었다. 그것이야말로 부모로서
내 마지막 사명 같았다. 시간은 조금씩 우리 편이 되어 주었다. 아들은 매달 상환 계획에 맞춰 돈을 납부했고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는 점차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던 전화벨이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어들었다. 그 작은 변화가 우리 가족의 마음을 크게 바꿔놓았다. 아내는 더 이상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을 움켜쥐지 않았다. 대신 우리 셋은 저녁 식탁에서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아들은 생활 습관을 철저히 바꿔갔다. 아침에는 늦잠을 자던 습관을 고치고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했다. 처음엔 억지로 하는 듯 보였지만 곧 그것이 그의 표정을 밝히기 시작했다. 몸이 조금씩 달라지자 마음도 달라졌다. 그는 아버지, 몸이 움직이니까 생각도 덜 무거워요.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몸과 마음은 결국 하나라는 걸 나 역시 살아오며 체감해왔으니까. 우리는 함께 작은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외식은 한 달에 한 번만 하기, 매주 일요일 가족 산책하기, 지출 내역을 가족과 공유하기. 사소해 보이는 약속이었지만 그 약속을 지키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다시 쌓여갔다. 특히 지출 내역 공유는 큰 변화를 만들었다. 아들은 스스로를 감추지 않고 우리도 그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그 신뢰는 돈보다도 값진 자산이었다. 나는 아들에게 금융 교육도 함께 했다. 은행에서 받은 소책자를 같이 읽고 금리와 이자 구조, 신용점수 관리 방법 등을 공부했다. 아들은 처음엔 어려워했지만 곧 흥미를 느꼈다.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그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배우는 순간부터 이미 회복은 시작된 것이다. 또 하나의 변화는 이웃과의 관계였다. 예전에는 아들이 빚 문제로 이웃들을 피했지만 이제는 시장에서도 밝은 인사를 건넸다. 작은 가게에서 알바를 시작하기도 했다. 월급은 크지 않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건 책임감이었다. 스스로 벌어 다시 상환에 보탠다는 사실이 아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아내도 점차 달라졌다. 그녀는 매일 저녁 아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가끔은 요리법을 함께 찾아보며 웃음을 되찾았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가정은 결국 서로의 아픔을 감싸며 회복하는 곳이라는 것을. 빚이 우리를 한때 무너뜨렸지만 이제는 오히려 우리를 더 끈끈하게 묶어주고 있었다. 그날 밤 아들은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다시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요. 예전에는 두려워서 포기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용기가 납니다. 나는 놀라서 물었다. 말해봐.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엔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해보고 싶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하지만 이번엔 반드시 기록하고 계획하고 조심스럽게 가야 한다. 내가 한다면 나는 지켜봐 주겠다. 그 대화는 나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다. 절망 속에 갇혀있던 아들이 이제는 다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삶을 다시 살아내려는 의지였다. 나는 그 의지를 존중하기로 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부모의 역할은 결국 자식이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는 것이다. 아들은 작은 변화를 이어가며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다.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면서 동시에 새로운 일을 배우고 생활 습관을 다잡아가는 모습은 나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다. 나는 늘 아들에게 가르친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배우고 있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어느 날 아들은 나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처럼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상담소에서 만난 사람들도 그렇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사연이 넘쳐나더라고요. 그의 눈빛은 과거의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다짐으로 가득했다. 저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선다면 그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절망의 무게를 딛고 선 아들이 이제는 나눔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우리가 겪은 이 고통이 단순한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이들이 빚과 고독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다시 일어설 길도 존재한다. 문제는 그것을 발견하느냐의 차이였다. 아들의 변화는 그 사실을 몸소 증명하고 있었다. 그 후 아들은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빚을 갚아가는 과정, 제도적 도움을 받은 경험, 그리고 생활 습관을 바꾼 이야기를 솔직하게 적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저도 같은 상황인데 힘이 됩니다. 당신의 글 덕분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 반응을 보며 아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그 경험은 그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도 변화를 느꼈다. 경로당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이야기할 때 나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내 경험을 나눌 수 있었다. 힘들 땐 제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 끌어안으면 더 깊이 빠집니다.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웃들을 보며 나는 내가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작은 길잡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내 역시 달라졌다. 그녀는 이웃 아주머니들과 모임을 하며 우리 경험을 나누었다. 빚이 창피한 게 아니라 숨기는 게 더 위험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다. 오히려 힘이 실려 있었다. 우리는 모두 절망을 겪었지만 그것을 통해 조금은 더 강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잣말을 했다. 인생은 결국 주고받는 거구나. 아들의 빚이 우리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다짐했다. 이제는 남은 삶을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나누며 살아야겠다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회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덧 봄이 와 있었다. 매서운 겨울을 지나 새싹이 돋듯 우리 삶에도 다시 새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나는 그 희망을 아들과 함께 지켜내기로 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태도의 문제였다. 그리고 이제야 나는 알았다. 부모로서 아들을 돕는다는 건 단순히 돈을 건네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는 것이라는 걸. 아들의 빚 문제로 시작된 절망은 우리 가족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길을 찾았다. 처음엔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내 노후 자금을 내어주느냐, 아니면 지키느냐, 그 갈림길에서 나는 수없이 흔들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되었다. 진짜 해답은 돈이 아니라 태도였다는 사실을. 문제를 직시하는 용기, 작은 습관을 고치는 노력, 제도의 도움을 받는 겸손함. 그 모든 것이 모여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었다. 아들은 여전히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 길은 멀고 때로는 무거울 것이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부모로서의 사명을 다한 듯한 안도감을 느낀다.
내가 아들에게 건넨 건 돈이 아니라 삶을 다시 바라보는 눈이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유산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 역시 달라졌다. 이제는 돈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삶을 대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우리 가족이 겪은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게 아니다. 수많은 가정이 빚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수많은 가정이 다시 일어서고 있다. 그 차이는 단순하다. 포기하지 않고 함께 손을 잡는 것이다. 이제 나는 내 남은 삶을 조금 다르게 살고 싶다. 단순히 내 노후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며 함께 살아가고 싶다. 그것이 결국 나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들의 절망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더 깊은 사랑과 연대를 안겨주었다. 나는 오늘도 아들에게 말한다. 인생은 누구나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중요한 건 두려움 속에서도 한 발 내딛는 용기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나는 내 자신에게도 다짐한다. 앞으로의 삶은 주저앉는 시간이 아니라 일어서고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창밖을 보니 이른 여름의 햇살이 집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마치 우리 삶을 축복하는 듯 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괜찮다. 우리는 함께 일어섰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삶은 혼자가 아니라 서로의 발걸음을 맞추며 걸어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